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실패의 기억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실패 이력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패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적다 보면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가 또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책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한번 배워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필사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시안 작가님의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전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고전을 준비했는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 재밌는 이야기. 돈키호테예요. 아, 돈키호테! 오. 세르반테스의 원작은요. 1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와. 근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시대의 모순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인간의 이상 이런 걸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420년 전에 1605년에 쓰여졌는데 이 돈키호테 소설이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최초의 현대 소설이라니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네, 일단 그 전까지 소설들은 다 주인공이 공주, 왕자 막 이렇잖아요. 네. 그 되게 특별한 신분인데 여기 돈키호테는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 소설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소설 속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소설이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현대소설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독자비평, 상호 텍스트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소설의 특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현대소설의 특징이. 자, 이쯤 되니까 주인공 돈키호테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본명은 알론소 키아노고요. 중년의 가난한 시골 귀족이에요. 근데 기사도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그 돈만 생기면 기사도 소설을 사 모으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기사라고 칭해요. 이 돈키호테는 이상을 추구하는 기사예요. 뭐 불이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달려드는 그런 기사였고 스스로 어떤 가상세계를 설정하죠. 네. 그래서 뭐 이 가상세계 안에서 굉장히 이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기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년에 무슨 기사가 되겠다는 거 이게 정말 무모한 도전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키호테가 네. 기사 외에 다른 거에는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분야 하나에서만 완전 덕후처럼 쫙 빠져가지고 거기에 과몰입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사 덕후, 그렇죠, 오타쿠인 그렇죠. 건데 주변에 그 정도 되면 말리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말려요. 다 말려요? 다 말려요. 아하. 그중에 제일 같이 말리는 게 바로 모험을 같이 떠난 산초 판사. 산초 판사. 네. 이 두 번째 포인트로 이 산초 판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네네. 돈키호테는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쪽 인물이라면 산초는 되게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인물. 하지만 약간 모자란 옆집 농부. 아니 그러니까 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난 기사로서 떠날 거야 했는데 맨날 옆집 살던 사람이 따라 나가가지고 시종을 들어주잖아요. 네. 이게 사실 신기해.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려요. 뭐 갑자기 어딜 덤벼들려고 하면 아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말리고요. 저기 풍차를 보면서 거인이다 하면서 달려드니까 산초가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산초와 그다음에 이상적인 돈키호테 이 모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미친 기사를 산초가 도대체 왜 따라다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돈키호테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떠날 때 네네. 같이 다니다가 네. 내가 나중에 네 왕국을 차려주겠다. 섬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초도 따라다니면 혹시라도 섬을 받을까 해가지고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람인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래서 비슷하네요. 티격태격하면서 여행에서 서로 의지하게 되는 여행 네. 메이트였던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엉뚱한 소설이잖아요. 대체 이 소설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되게 비극이에요.
그 돈키호테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죽어요. 병상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비극이냐, 새드엔딩이냐 그러면 돈키호테가 제정신이 들어서 죽어요. 아우, 정말 슬프다. 어떡해. 네. 돈키호테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네. 병을 얻어요. 네네. 그래서 딱 누워 있는데 산초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같이 모험을 떠나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알론소 키아노다. 네. 그리고 죽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되게 이상만 추구하던 인물이 갑자기 현실적이 되면서 이렇게 죽으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이상적인 걸 찾는데 그것이 과연 이상한 건가? 미친 이상주의자가 과연 불행한 건가? 여기서 보면 되게 현실적인 정상인 이게 오히려 불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꿈 막 신나게 꾸다가 네네. 갑자기 딱 현실이 되면 약간 허무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딱 그 마음 같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개콘처럼 까르까르 이렇게 네.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아니 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약간 좀 다큐 네. 철학적인 느낌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정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무려 4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 퇴사 나가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 돈키호테 같은 걸 굉장히 좀 그 교본처럼 본다고 그럽니다. 우리 오서방 생각이 나네. 오서방이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근데 회사는 지옥인데 나오면 생지옥이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말씀하셨지만 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고민은 현대인들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돈키호테가 우리에게 당신의 풍차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고전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에 고전 읽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역대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곳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종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 거쳐 가신 곳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종로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작은 꿈 혹은 큰 꿈 중에 하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그 기체가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소망하는 거를 바람이기도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정치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정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람을 좀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종로구민이잖아요. 아이고. 네, 제가 유권자입니다. 네. 아하. 갑, 을. 야, 가물건 표로 응징할 거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요. 제가 갑 질하시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이제 마음이 갑갑할 때 네. 갑을 만나러 갑니다. 개그감이 좋으시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예, 예. 개그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개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고요. 네. 사실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행위가 맞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 사람 울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쉽고 네. 지금 국회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쉬운 일인데 네. 사람을 웃게 하고 특히 이제 흐뭇하게 웃게 하는 거 더욱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과거에 이제 제가 힘들거나 혹은 이제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개콘 열심히 왔습니다. 야, 훌륭한 의원님. 그럼 우리 권진영 씨 유행어 아세요? 알죠? 대단해요. 대단하시다. 이야, 네.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저도 의원님 뒷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뒷조사요? 아유, 예. 뒷조사. 제가 인생 책방에 예, 좀 예. 알아주는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의원님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의 가족이시잖아요. 예, 예, 우리 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위라는 네. 타이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농담처럼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아이고. 예, 예. 한 여인과 22년째 살고 있고요. 살고 있고 22년 됐고 그때 2월 8일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저희 장인어르신께서는 2월 25일 그해 2003년 2월 2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당선인 시절에 결혼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셨을 때 결혼식을 했고 그 후보로 한창 인기가 없으셨을 때 결혼식 날을 잡았었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처음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불 같은 사랑이었나 봐요. 진짜 빨리 하셨다, 네. 결혼을. 글쎄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계속 후회하시는 어조 같은 그런 느낌이. 이야, 자, 오늘 인생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곽상화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 바로 이 책입니다. 이야, 아주 묵직한 책이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사기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사마천의 아주 묵직한 고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중국 사서의 원형으로 불리는 사기는 동양 역사 서술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그중 사기열전은 역사 속 인물들의 관계를 생생히 담아내며 오랜 세월 동안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선인과 악인, 음모와 충절, 그리고 인과 불인이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사마천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과 다양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사기열전.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강렬한 울림을 전하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 드라마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굉장히 내용도 아주 묵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열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정말로 뭐 2000년 전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정치사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책은 시간을 초월하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고전 전문가 이시안 대표님 어떠셨어요? 그 사기는요. 네. 이전까지는 역사서들이 다 왕, 귀족 중심으로 다뤘거든요. 근데 사기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평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평민이 주인공인, 역사에서 평민이 주인공인 그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 자체가 거의 한 2000에서 2500년간의 그 시대, 이 긴 시대의 다양한 인간 구상들을 다루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캐릭터 열전, 이런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붙나 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요, 이 사기열전을 인류 최고의 역사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라던가 어떤 권력의 속성까지도 생생하게 포착해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오한 책을 어떻게 인생책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이고 지금 그 책을 선정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 어떤 책을 선정할까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특정한 시간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인데요. 과거를 가장 제게 명징하게 보여준 책이 이 사기열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정치와 관련된 책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면 다른 책을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책을 그냥 종류도 묻지 않고 한 권 고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게 그래도 많은 가르침을 줬던 책으로 제가 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간과 권력입니다.
사기열전은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어떤 삶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라던가 권력의 속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기열전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력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사기열전에서 제가 이제 유념해서 보는 것은 이 사기열전을 집필하신 이 사마천 선생이 항상 이 한 편을 마무리하면서 태사공은 말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인물이 펼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꼭 적어둬요. 그거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펼친 역사를 집필한 분이 그 각 인물에 대해서, 각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참 열심히 봤습니다. 예. 저는 자객열전을 보면서 네.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섰던 우리나라 위인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자객들 역시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보시면서 혹시 의원님 뭐 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객열전에 대해서는 사실 자객이라는 게 뭐 지금 말로 하면 킬러죠, 킬러. 예.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될 만한 일인데, 그 자객들을 특별히 이 역사서에 실어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그 수많은 자객 중에 오직 5명만 뽑아놨습니다. 5사람은 이처럼 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펼친 뜻이 분명하고 자신들의 뜻을 속이지도 않았으니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허망한 일이겠는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천 선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객을 이 열전에 실어둔 기준이 보니까 자신이 펼친 뜻이 분명한지, 첫째, 그 자신의 뜻을 타인에게 속이지 않았는지, 셋째로는 그 뜻이 의를 위한 것인지라는 것이죠. 그 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비록 타인을 찌르는 그러한 행위라고 해도 의로운 일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실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지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뭐 실현하고 있는지, 그런 시대적 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는 다시 보면 좋겠고요. 그러한 기준을 실현하고 실천하시는 분이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사기열전에 보면은 인물 그 인물의 변화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없었을 때와 그 인물의 변화가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면은 이제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스스로 생각하시는 변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변화를 느껴보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제 스스로가 저한테 이제 그 되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버님께서는 과거 시대에 장관을 하셨어요. 장관을 하시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한테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관을 하신 그 아버지께서 저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을 제게 해주셔가지고 어릴 적 이제 그래서 이제 자리나 자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늘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곽상원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운명을 가르는 신념입니다. 이 사기열전에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의 신념이 좀 뭔가 불완전하거나 막 흔들릴 때
그 사람의 운명이 함께 뒤틀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인물들의 뭐 성공이라던가 실패가 이 신념에서 갈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인물의 신념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신념이요. 이 사기열전에는 오기열전이 있습니다. 오기라는 사람이 그 평가로는 굉장히 사악하고 집념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기가 젊을 때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가산을 탕진했어요. 가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그러니까 수십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와. 수십 명을 죽이고 자기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을 죽이고 동네를 떠나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는 고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떠나고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같은 인물인 오기인데 이 오기가 그때가 춘추전국 시대니까 그 장군이 되려고 하는데 자신의 부인이 이 지금 장군이 되려고 하는 나라의 적국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기가 어떤 짓을 벌이냐, 그 부인을 죽입니다. 그 나라 출신이라. 그래서 거기 그 군주에게 충성을 보이고 장군이 됩니다. 굉장히 오기를 부리고 참 아주 희한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장면이냐, 기억에 나는 장면인데 장군이 되어서는 어떻게 장군 역할을 하느냐,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병사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자면서 그렇게 군대를 통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병사가 아파서 고름이 나니까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름을 빨린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그때 군인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 내 남편이 아플 때 이 오기 장군이 내 남편의 고름을 빨아줬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충성을 했고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고름을 또 빨아줬으니 이 아들 또 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오기라는 인물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뭐 성취, 어떤 목적,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과감하게, 그러니까 또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감행하면서도 실제로 권력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의원님도 신념 하나로 이 1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에 10년을 바쳐서 별명이 또 별명 부자시더라고요. 전기요금 요정, 전기요금 투사 이렇게 불리셨다고요? 네. 네,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것도 참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기요금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 것은 2014년부터네요. 그리고 소송이 작년에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송의 뭐 테마, 그 쟁점은 뭐였냐면은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부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것이 불공정하니까 불공정한 요금 체계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돌려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도 폭염이 굉장히 있을 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은 낭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착해서 전기는 아껴 써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아껴 쓰는데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왜 많이 나왔느냐? 내가 숨 좀 쉬려고 에어컨을 좀 켰더니 전기요금이 폭증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전기 에어컨 켜놨는데 100만 원 나왔던 기억. 그렇죠. 네. 전기요금이라는 게 한국전력공사가 약관을 통해서 정하는구나.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게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과 공장에 쓰는 전기요금과 상가에 쓰는 전기요금이 다 다르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이 제일 높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이 왜 높은가 가만히 봤더니 누진 단계를 설정해놔가지고 조금만 더 쓰게 되면 더 높은 요금제로 가게끔 돼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짜증나 이렇게 말았는데 이거를 개선해야겠다라고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네. 제가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봤고요. 네. 공부도 하시고. 예. 근데 국회에 입성하셔도 여전히 전기요금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네. 그 현실적인 한계를 좀 느꼈던 것이 이것이 불공정한 요금이고 불공정한 요금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사실 명백합니다. 명백한데 이거를 이제 법관을 설득을 해야 되죠. 네.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법원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쵸. 이 판사들의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패소했습니다. 다만 근데 그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은 그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법원도 왜 패소시켰는지를 쓰지를 못했어요. 실제 쓰지 못했고 그 소송을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소송에 참여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한 것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입법적으로 그러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 활동 굉장히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너무 행동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 안 되겠는데 바꿔야겠다고 10년을 달려오신 거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뭔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20살 때부터였나요? 어떤 아이고.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떤 인터뷰에서 동생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신 걸 예, 봤거든요. 그만큼 동생까지 이렇게 키워내야 했다. 그런 거 있죠. 지금도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아유. 눈물이 아유, 수도꼭지시네 우리 어머니. 아, 이런 오빠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 동물 목소리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도꼭지. 네.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뭐 조금 불우하게 자란 것이죠. 좀 가정 형편이 좀 예, 어려우셨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 사실 뭐 그냥 부모님의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다가 부모님과 헤어져 살기도 하고 어린 시절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살부터는 이제 온 가족을 다 책임지게 살았어요. 어깨가 너무 무거우셨겠어요. 비교적 어깨가 튼튼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으시겠어요. 뭐 처음에 군고구마도 팔아봤고요. 포장마차를 하진 않았고 그 뭐 하시는 분 도와주기도 했었고 주로 학생들 과외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대학을 안 갔어야 되는 대학도 나오고. 네. 예, 어쩌다가 그때 이제 국가고시 사법시험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무모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 학비를 벌어야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도 다니고 고시 공부도 하고. 근데 다행히 뭐 대학도 졸업하고.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해내시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은 또 이제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그냥 할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현실남매 얘기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지만 투닥거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동생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참 아이고. 그 궁금해요, 의원님. 동생분 얘기만 하면 눈가가 이렇게 그러게요.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함께 고생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시나 봐요. 그런가 보다. 살아왔던 그 모든 예,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시나 봐요. 제 동생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함께 고생했다는 거죠. 함께 고생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도 동생분도 엄청 많이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 삶의 고통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아내도 사실은 참 한편으로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아닙니다. 근데 또 의원님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아 의원님도 똑같이 힘든 일도 겪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친근감도 느끼고 그래요. 맞아요. 아 제가 그 잘 울고요. 잘 웃고요. 네. 예. 그래서 그 개콘을 열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개콘보다 우는 사람 당신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콘보다 우세요. 아, 예. 아유. 왜 눈물이 나실까요? 개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아, 그게 실제 개콘의 많은 장면들이요. 네. 그 굉장히 슬픈 장면을 이게 희극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왠지 의원님이 저것밖에 못 웃겨 이런 줄 알았거든요.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이고. 다독여드리고 싶네요. 진영 씨 아이고. 좀 쉴 시간 그러니까요. 드릴까요? 김진영의 휴게소 같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아, 제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만남 6개월 만에 결혼 골인 속전속결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나에게 반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저요? 당연히. 반했어, 바로. 보자마자 그냥. 어떤 면에 반하셨을까요? 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은 2002년 7월 31일일 겁니다. 아마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아마 왜 그랬냐면은 뭐 그때가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휴가가 일주일 있었는데 네. 7월 말에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7월 30 아니면 31일입니다. 처음 만난 장소는 스타벅스였습니다. 와. 저는 이게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스타벅스에는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와. 저는 스타벅스가 선보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선보는 데인 줄 알고. 네. 예, 당연히 스타벅스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메뉴를 처음 봤겠죠. 처음 봤기 때문에 뭘 시켜야 될지 당연히 어렵죠, 모르겠죠. 이름이. 그렇죠. 네. 당연히 모르니까 그때 저를 만나러 온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던 그 장면이 있고 그때 그곳이 이제 종로구 해화동의 그런 대학로. 거기도 종로네요. 예. 그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네. 예, 거기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살던 집이 종로구 명륜동이에요. 그 해화동에서 길 건너간 명륜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른 저를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네.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오. 그 저녁을 먹고 맥주까지 한 잔을 맥주구나. 했고 와. 예. 그리고 둘이 두 번째 만났는데 제 팔짱을 껴가지고 제가 와, 굉장히 적극적이셨네요. 금사빠. 했던 그런 기억이 야, 이 정도면 진짜 첫눈에 반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의 첫 직업은 군고구마 장수였다? 하나, 둘, 셋.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직업은 아니니까 네네네.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까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네. 군고구마 판 건 맞습니다. 군고구마 판 맞고요. 그때가 중3 때였는데 중3 때? 중3 사실은 그때 어릴 재미로 팔았습니다. 재미로 팔았고 그래서 얼마 버셨어요? 그때 8만 원 벌었습니다. 야, 많이 벌었다. 많이 버셨네. 8만 원 벌어가지고 6만 원짜리 전기 밥통을 하나 사서 집에 가져갔고 네. 기념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고구마 팔아서 햄버거 사 먹는 거 대단해요. 근데 문제가 그 햄버거를 먹고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2만 원 다 쓰고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해. 그랬구나. 재밌는 아, 기억이. 그러네요. 네, 궁금한 장수였던 거 인정합니다. 아,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많아 미로라고 불리는 종로지만 나는 내비 없이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꿰고 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그럼요. 와. 나중에 가볼 만한데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요. 지금도 추천해드릴 수 네, 있고요. 한 예. 군데만 예. 추천해 주세요. 그럼. 한 군데요. 네. 한 군데 추천하자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다르고 네.
그다음에 전국의 다른 곳과 다른 곳은 종로구에만 궁궐이 있습니다. 궁궐. 그렇죠. 종로구에만 네. 궁궐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왕이 머물렀던 곳은 경복궁, 그다음에 창덕궁이 있죠. 네.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창덕궁 아주 좋아합니다. 창덕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제 힐링 될 것 같아요. 그 요새 말로 네. 힐링이 되는 것이죠. 네. 봄에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럼 네. 네, 우리 곽성원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곽상원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못다 이룬 꿈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의원님 하면은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만남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야,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 아이고 첫 만남 네. 당연히 기억하죠.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중식당에서 처음 만나 뵀고요. 네. 그때 저는 사위가 되는 사람들 상견례 전에 이제 인사를 가졌으니까 그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네.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특히나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가장 뭐 TV를 보면 매일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되실지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을 했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후문은 들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그때는 저도 긴장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이 나지 않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6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으니까 더 이렇게 막 보셨어요. 아니죠. 6개월 만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네. 아니고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 3, 4개월 때 만나신 거예요? 2달도 안 걸렸습니다. 와, 진짜 화끈하시네요. 야, 그런데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 그때가 제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매우 지지율이 낮았고 그때 뭐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였고 그때였는데 딸이 그렇게 출근하는 아빠한테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네. 진짜 천생연분이신 것보다. 네. 뭐 그냥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인 어른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인간으로서는 매우 멋쟁이라고 봅니다. 멋을 내서 멋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애썼다는 분이다는 의미에서 멋쟁이로 보고요. 특히 그 가치와 그 삶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특히 국가와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멋쟁이로 봅니다. 의원님의 정치적인 소명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현실로 만드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께서는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좌절도 많으셨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그것의 기본은 국민을 향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결정들이 지금도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은 정치 행위의 기본은 국가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결정이 필요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의원님만의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르신께서는 항상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는 제 언어로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그 터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터전이 불안한 것은 모든 사람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다르냐? 생존 조건도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기조차도 지금 버거운 그런 때라서 정말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진짜.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사기 열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고유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고유한 삶을 넘어 우리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만들어가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기 열전에는 많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할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코미디계에 오서방이 있다면 정치계엔 곽서방이 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치계를 웃게 해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사계열전은 그야말로 다양한 캐릭터, 직업,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줄거리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도 그 사계열전 처음 읽었을 때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옆에 놓고 그냥 한 번 읽고 덮고 한 번 읽고 덮고 이솝우화 읽듯이 네, 그렇게 읽으시면 또 생활의 지혜가 되고 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옆에 딱 끼고서 계속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인생책감이네요. 네. 정말 남들과 함께 울어주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감사합니다. 세상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세상, 정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성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따뜻한 말이죠. 오늘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독여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이라는 이 시는 한강의 첫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의 첫 작품으로 실려 있습니다. 저녁 늦게 밥을 먹으려다 흰 공기에 담긴 밥을 가만히 바라보는 작가. 밥을 먹는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삶의 무상함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인데요. 상실감과 슬픔, 고통스러운 감정 또한 어느 순간 흘러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삶의 시간은 이처럼 지나가기에 작가는 다시 밥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한강의 시는 강렬한 언어 속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느낄 수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받은 상처, 외롭고 고단한 시간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작가는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요. 요즘 들어 성인 ADHD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성인 ADHD는 전체 인구 중에서 1에서 4% 정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82만 명이 질환을 겪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지쳐있을 ADHD 환자를 위해 저자가 담아내는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책, 젊은 ADHD의 슬픔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25살의 어느 하루에서 출발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뭐든 잃어버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에 익숙했던 그는 진단 후 처참한 감정에 휩싸이죠. 성격의 개성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지 질환의 증상일 뿐이라는 허무함과 괴로움. 어린 시절에 치료를 받았다면 남들처럼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후회와 미련. 위로를 얻고자 비슷한 고민을 하는 ADHD 환자들의 이야기를 애써 찾아보지만 공감과 위로가 아닌 그저 질환에 대한 서술만 가득했기에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다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모자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어쩌면 모자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ADHD의 슬픔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보는 것 어떨까요? 어디서, 어떻게? 라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도시를 그린 책,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은 우리의 일상과 건축, 도시를 바라보는 신선한 관점과 통찰을 담아냈는데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먼 일이 된 요즘,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몇 평에 살 것인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인지 묻지 않고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삶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꿈꾸는 삶에 어울리는 도시의 변화를 담은 책입니다. 서평자인 곽준식 동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 교수는 이 책에 대해 도시와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며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낸다는 평을 남겼는데요. 특히 도시의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냈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향한 애정어린 조언을 건네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생생한 도시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만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며 책을 읽고 난 후에 여운을 남겼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디서 살 것인가와 함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보는 것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미로 속 아이입니다. 이탈리아 유명 기업가인 아버지로부터 30억 유로를 물려받은 상속녀의 의문의 죽음을 쫓아가는 이 책은 숨 쉴 새도 없이 휘몰아치는 긴장감과 헤어날 수 없는 몰입감으로 박진감 넘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2030년 돈의 세계 지도인데요. 경기 침체, 전쟁 등 대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이 책은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읽는 글로벌 투자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창문 너머로입니다. 전쟁, 학살, 그리고 우정과 가족애가 담겨 있는 마치 인간 사회와 같은 침팬지 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침팬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책은 과학의 고전 현장 생태 연구 분야의 권위자 제인 구달이 열어주는 침팬지를 향한 새로운 창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곤 합니다. 또한 슬픔은 결코 적응되지 않는 낯선 감정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한 책들이 여러분의 슬픔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